네, 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재선의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자와 만나서 출마 포부 등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동근 후보자 현재 국회에 나와 계신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신동근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참 코로나19도 그렇고 많은 상황이 예전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온택트 전당대회가 됐었는데요. 도중에 또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만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돼서 인지도를 올리는 데 상당히 애로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정책과 이슈 중심으로 온라인과 SNS 또 인터뷰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여야가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공방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강훈 목사와 미래통합당은 방역 방해와 갈등 조장하지 말고 국민 안전 지키기에 우선 나서라,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강복절 집회가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진앙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랑제일교회는 정강훈 목사의 그 정보조차도 틀린 정보를 흘리고 또 교인들이 하루속히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지방에서도 많은 버스를 동원해서 그 집회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자들이 우선 명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하고 속히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강제적으로도 구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검진을 받지 않고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경찰의 특별수사본부라도 구성을 해서 이 집회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된 건지, 또 여기에 누가 동원했고, 또 배후의 정치권 세력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저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보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뭐 미래통합당과 엮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김진태 지금 원외위원장입니다마는 민경욱 위원장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기초단체 의원들이 확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버스가 동원됐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드립니다. 그 재난지원금 논의도 다시 부상했습니다. 일단 당정청 회의 후에 지금은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련된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정청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지난 추경의 효과라든지 또 재정 여력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고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수재 피해까지를 고려해서 저는 추경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 5일 날 3차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4차 추경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거의 GDP의 10% 정도를 하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추경도 세입 경정이 10조, 또 세출 조정 10조에서 순증은 사실상 15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6개월 경과되면서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강을 막고 또 수재 피해, 태풍 피해까지 가속화되고 또 만약에 3단계 거리두기에 시행되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을 해야 된다. 다만 이 추경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례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만 하더라도 저희가 총선에서 100%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100%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차제에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 네, 건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만약 추경하면 무조건 재난지원금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써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이왕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저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위 50% 국민들에게 2배로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도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또 소비 진작 효과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한계 소비 성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경기 진작 효과도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이제 문제는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이 용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주는 생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기본소득은 자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주는 것을 말하자면 기본소득이라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복지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동스럽고, 다만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기여한 상위 계층과의 이해감을 조성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헌법에도 안 맞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복지국가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고요. 예.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하위 계층에게는 오히려 두텁게 혜택을 줌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내는 게 이게 복지국가의 원칙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거나 아마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결같이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출마하시면서 다른 후보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만의 강점, 그리고 내가 만약 최고위원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4번 떨어지고 5번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만큼 사전후기의 정치인입니다. 뚝심과 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좀 늦지만 한번 결심한 일은 해내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통찰력과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전략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180석을 준 국민 여망에 부응해서 촛불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민생의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 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넘어서서 경제민주화까지 이끌어내는 가장 진보 개혁적인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